주십시오. 7분입니다. 이경우 변호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혹시 잘 모르지 않나 싶어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지금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리 대법원에서 시종일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삼권 분립을 둘러싼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변호사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의 탁월한 식견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권 분립 뭐 이런 것도 하다가 행정부와 사법부만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둘이 또 결탁해서 국민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으로 결국 입법부까지 포함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 됐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라든가 오늘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증인 요청하고 한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란과 계엄을 저지른 행정부가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죠.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찬탈하고 계엄을 하고 내란까지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 삼권 분립에서 상호 견제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원이 성명서 하나 안 내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적어도 동조하거나 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을 방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하거나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당일 계엄 해지 의결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분들이 계엄 해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도망을 가서 당사에 숨어서 계엄 해지가 안 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 또한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그 임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당일 계엄 해제를 위한 동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그런 의심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 분립을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다시 세우고 행정부를 정상화하는 노력은 지금 국회에 당일 계엄 해지를 위해서 뛰어왔던 우리 민주당 법률권 의원들 이분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당일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청문하고 단죄해야 되는 게 국민적 의무 아닙니까? 헌법적 질서에 맞는 정당한 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느 당의 어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제가 오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오늘 국민의힘과 대법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루 종일 우리 김 변호사께서도 여기 참고인으로 계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방해하고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이 엄중한 자리를 계속 방해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삼권 분립을 훼손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부끄러운 지난 시간들을 감추기 위해서 공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삼권 분립은 헌법 정신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은 국민의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명권이라는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들어갑니다. 삼권 분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삼권 분립은 균형 그리고 견제입니다. 균형을 위해서는 우리 헌법 40조가 입법권을 국회에 줬고 사법권은 헌법 101조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균형입니다. 그러나 견제도 두었습니다. 견제는 법원이 입법, 국회를 견제하는 기능, 권한은 헌법 101조 1항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권입니다. 반면에 국회가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두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헌법 104조 1항과 2항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헌법 65조의 탄핵 소추 발의입니다. 아무리 법관이라 하더라도 그 법관의 판결 내용이 아닌 직무 집행과 관련된 그 지점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면 당연히 탄핵 소추의 대상입니다. 그 전제로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질문하고 증인으로 요구해서 채택되면 누구나 대법원장도 누구나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불출석 사유라는 것은 그런 특별한 규정의 객관적인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서는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가 내란범에 대해서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최고의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반이자 대한민국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중대 범죄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입법부가 이 내란 척결을 위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감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국감을 방해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내란에 대한 연장이자 지속적인 공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총을 겨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세력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헌정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는 그 재판을 담당하는 직위원 법관이나 그리고 대선과 관련돼서 이렇게 속전속결을 통해서 정치적 선택 내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당연히 주권자 국민으로서는 궁금한 점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국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헌법의 견제 수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국감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척결의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조치를 통해서 지금 국민적 분노 또 이 국민을 배반한 것에 대한 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주십시오. 네. 소부의 심판권과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에 대해서 제가 배운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7조 1항은 주어가 대법원의 심판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 그때에는 재판장이 대법원장입니다. 다만 3인 이상의 소부로 구성해서 그래서 거기서 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판합니다.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판결한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판결합니다. 전원합의체도 그 이름으로 대법관 이름 모두로 판결하는 것이고 소부의 판결도 소부 대법관 3인의 이름 또는 4인의 이름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권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1982년 9월 28일입니다.
814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과 전원합의체의 심판권과 소부의 심판권은 구별되는 걸 전제로 해서 소부의 심판권이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을 침해했을 때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라고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제가 소부의 심판권과 전원합의체 심판권이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7분입니다. 네, 저는 오늘 대법원장님 여기 국감 시작쯤에 계셨는데 이 똑같은 사건도 현장에 우리가 있었는데 박지원 의원님 발언을 듣고 이렇게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에 제가 놀랐습니다. 뭐냐? 지금 대법원장은 오늘 참석한 것은 관례적으로 국정감사 때 항상 참석할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어떤 관례적으로 했던 그런 인사였고, 그리고 또 증인 요구에 대해서 불출석 의견서도 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고 의견서입니다. 그것은 증인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까 위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참고인으로서 법사에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참고인으로 그러면 하겠다는 본인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혀놓고 계속 일방적으로 질의를 했고 본인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 보통은 이석을 허가를 합니다. 가십시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난감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의 의미를 박지원 의원님이 이 법사위의 국정감사 때 의례적으로 출석하는 그거 이상의 의미를 부여를 하셨어요. 어디 처장님, 오늘 이 대법원장님이 여기 오신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인으로서는 불출석하시고 다만 국회에 대한 예우 존중 차원에서 국정감사 때 늘 의례적으로 해왔던 이제 인사 말씀 그리고 마지막 모두 마무리 말씀을 위해서 출석하셨고 또 출석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오늘은 성격이 분명합니다. 증인으로서 나오신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처장님, 죄인은 처벌돼야 되죠. 예. 그렇죠. 근데 만약 그 피고인이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99% 국민의 동의를 받아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앞에는 모든 사람 평등합니다. 네. 자, 보세요. 그 PT 띄워주세요. 아까 박준태 의원님도 했지만 똑같은 건데요. 네. 대선 때 대선에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가 63.9%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선 개입입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도 이제 다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 84조 이제 해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자체요. 아, 예.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결국에는 이제 전화 판결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치열하게 나뉘는 지점이 다수 의견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금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그러면 선고를 할 거냐,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할 거냐, 아니면 대선 후에 할 거냐 이 세 가지 옵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아마 다수 대법관님들은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지점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기적인 선택하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이제 소속 의원 대법관님들은 이제 숙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달리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혼란을 종식하고 빨리 신중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PD 쪄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재판이 지금 5개가 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추정됐어요. 추정됐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때 엄청난 압박이 심했어요. 5월 15일 날 그 저기 고등법원에서 재판기일 정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운 거예요. 그걸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선제적 복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였습니까? 지금 보세요. 대법원장 지금 막 사퇴하라. 대선 개입했다. 뭐 청문회 나와라. 또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라. 이 수모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지점에서 법원에서 재판 속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구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여론에 대해서도 이제 여론이 이제 그 재판 결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여론이 있다는 말씀하셨지만 법은 여론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법의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다만 84조 해석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정의도로 나온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다른 견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재판 사항이라서 그 각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들이 결정하신 걸로 저희들은 믿고 그 부분은 좀 존중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개별 재판부의 의사에 맡기겠다 그겁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추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잖아요. 나는 그건 굉장히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재판 길 속행하고 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지금 이제 대법관 증언한다고 합니다. 대법관 증언. 그럼 증언하면은 그 대법관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임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법관의 그 심리 구조가 이쪽에 유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항소를 제한해야 된다. 1심에서 무죄 나온 거 검찰 항소 95% 헛고생 항소 제한해야 된다. 그런데 하급심에서 무죄 난 게 상급심에서 통째로 뒤집히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심제를 하겠다. 그리고 또 뭐 검찰청 지금 폐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보니까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결국 목표는 한 가지예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 사법 체계가 한 사람의 이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법 체계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 잠깐 나와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참고인으로 네. 아시고 네.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한 번만 더 다시 질문을 좀 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네.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폐지가 되고 그냥 그 개편이 되는데 이게 과연 입법 질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네. 이게 객관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법조인으로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어떤 법 개정의 의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헌법 84조의 소추의 개념의 해석,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깜빡했습니다만은 사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의 소추는 수사와 기소를 합한 개념입니다. 소추의 개념은 프랑스 혁명으로 사법기능 분리 원칙이 시작되면서 소추는 검찰이
이 재판은 법원이 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해석된 것으로 나온 것으로서 소추가 수사와 기소를 의미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프랑스 헌법의 입법 내에 있어서도 명백합니다. 두 번째,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증언이 이 독재 정치에 악용됐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남미와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 내지는 헌법재판관들을 늘려서 자기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람들을 임명해서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헌재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은 실증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우에도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을 때 대법관 증언을 시도했지만은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고 있던 집권 민주당이 반대해서 좌절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심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심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적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신속하게 분쟁이 종식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헌법 질서이고 사법 질서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7분입니다. 행정처장님, 예. 지금 국민들께서 대법원에 관해서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사법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사법의 신뢰가 무너진 것, 이것을 국민들이 지금 똑똑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이틀 만에 이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가장 최단시간에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판결을 한 그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유죄할 결심을 하고 사실상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내용에 관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1심의 대법원 판결의 유죄 취지의 근거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사안을 봐라, 발언을 봐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발언과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발언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지만 1심 판결은 그것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그 판례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2심은 오히려 유죄 해석 금지라든지 재형 법정주의라든지 추론 금지라든지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로 볼 수 없다. 또 다소 가상이 있어도 허위로 볼 수 없다 등등 다양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심은 무죄를 했습니다. 여기서 판결의 당부를 물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1심의 판결은 하나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그것도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기준으로 했지만 2심 판결은 무죄를 뒷받침하는 판결이 무척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으로서는 1심과 2심의 양 판결과 그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상 졸속으로 했다. 그것을 소수 의견에 보면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수기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하길래 대선 한복판에서 이렇게 사건을 제대로 기록도 읽지 않고 수기도 없이 대법원 판결을 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라는 그런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유죄 판결을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본질은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 제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이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미 선거법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선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심, 2심에 무죄가 났든 유죄가 났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1심에서 2심에서 아무리 판결을 해서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대법원에서 올라오면 이틀 만에 우리 기록도 안 읽고 무죄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구하기에 대법원과 국민의힘이 나서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대법원은 해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오늘 나오셔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내란수계 혐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1심 판결에서도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사실상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구속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법원을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 2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 앞으로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관들은 기록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속전속결로 윤석열을 무죄 낼 결심을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주당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에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의 당부를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답을 해보시죠. 예, 위원님께서 모든 법관들이 윤석열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소수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전합 판결문의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이 치열하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외에도 또 숙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안심시켜 달라는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심을 국민들에게 해줘야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 대법원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처장님께서도 그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 예, 제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걱정하시겠지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법관들, 그것이 이제 그 1심 법관이든 2심 법관이든 또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국민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재판을 이제 제대로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철 교수님 좀 나오시죠. 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타임라인, 구글 타임라인의 그 증명력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판교 유원 홀딩스 사무실 근처에서 유동규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유동규 김용 부원장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심 법원에서 이 타임라인을 1심, 2심 법원이 부인을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사진을 기준으로 이제 웹 기반의 타임라인 서비스고 지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서비스를 기준으로 저 빨간 점들이 그 정확하게 그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GPS나 LTE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정하는 원시 데이터고, 파란 라인은 그 원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추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빨간 점 자체는 수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김용 부원장이 유원홀딩스라는 이 장소에는 가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GPS라는 게 어느 정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100% 확신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GPS 오차가 보통 뭐 작게는 10m, 20m, 100m 이 정도 나기 때문에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근처에 갔을 때 오차가 났으면 그 어느 정도의 그 탄직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점들이 모여 있는 군들이 생기는데 그게 없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지점까지는 안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데이터는 거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데이터가 사실은 저희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저 시점에서는 서버 사이드에서만, 그러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만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저희의 어떤 위치를 업로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업로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글 서버에 들어가서 뭔가 변경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사실 구글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저걸 개인이 어떤 일반인들이 또는 뭐 국가가 요청해도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의 질의 순서입니다. 7분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재명 재판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날 사건이면 원래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유죄를 무죄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고요. 이재명 재판 얘기하면서 매번 큰 소리 치고 보좌진은 옆쪽에서 촬영을 합니다. 과제물을 어디 찍어서 제출하는 겁니까? 수재 검사하는 거예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안에 대법원까지 끝냈어야 될 사건인데 1심만 2년 2개월, 2심만 4개월 끌었던 그 상황이 비정상인 겁니다. 그걸 바로잡으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비정상이라고 지금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어디 그냥 미뤘습니까? 이재명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다 하는 거 국민들이 다 보셨거든요. 재판 질질 끈 공으로 의원 배지 달고 비서관도 되고 한 거 아닙니까? 무죄인데 왜 끌었습니까? 저는 그거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행정처장님, 예. 우리 평균 월 수입이 제일 많은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원의 양형 온정주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450억 원대 전세 사기를 한 인천 건축왕 얘기입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 받고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요. 이 피해로 인해서 4명이나 무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징역 7년이면은 450억이면 단순 계산으로 해도 월 평균 수익으로 한 사람 5억 3천을 그냥 앉아서 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래서는 집단적인 사기나 조직적인 사기, 계획적인 사기는 이거 바로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양형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범죄자들 경우에 흉악한 범죄자일수록 판사님들 앞에 재판부 앞에서는 온순하거든요. 계속 재판하다 보면은 계속 온정주의에 빠져요. 그러면 한번 온정주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번에 유사 사건이 있었을 때 변호인이 또 그 판례를 들이밉니다. 그 이상으로 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평성을 계속 낮았던 기준으로 형평성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양형은 계속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이게 대응이 너무 늦어요. 지금 범죄가 진화하는 이 속도 대비로 양형위원회 대응이 기껏해야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 범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급진적이지 않는데 지금 범죄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요번에 제가 충격받은 것은 캄보디아 22살 청년 요번 떠들썩했던 사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청년이 캄보디아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우리 국내 범죄 조직에 속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조직에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고문당해서 살해당한 겁니다. 근데 그 유인한 수단이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이고 여기서부터 범죄를 때려잡지 않으면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 보고 1억 줄 테니까 중국에 마약 한번 들고 몰래 한번 밀반입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왜 안 합니까? 말씀드릴까요? 사형당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형당할까 봐 못 하는 거고요. 반대로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마약 들고 오잖아요. 한 500만 원이라도 합니다. 왜 합니까?
그만한 걸릴 확률이 떨어지고 걸리더라도 그냥 평생 감옥에 쏟고 이런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풀려나는 겁니다. 영상 한번 좀 틀어봐 주십시오. 캄보디아 범죄 관련돼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캄보디아 범죄 관련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너무 잔인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저도 법무부에 또 질의를 할 겁니다. 근데 법무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법원도 함께 양형을 올려주셔야 돼요. 영상 보시죠. 모두 똑같이 이렇게 좀 치낼 거다. 빠르라고 너 세기 그거 봐라 이거는 막고 말해줘 더 세기 더 신경질이 친구로 올라가면 가자고. 와, 돈이 많고 달린다, 좀 안 온다. 그럴 때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간단히만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KBS에 보도가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캄보디아에 가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가 살라고 다른 친구들을 유인해서 캄보디아로 또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올해만 330명이 지금 실종 신고가 돼 있습니다. 법원의 뭐 책임은 아니죠. 치안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제가 그만큼 양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구성은 피해자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위원이 못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들어가서 양형을 좀 더 높이고 그렇게 해야지 외국 범죄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범죄 대상지로 안 삼을 거 아니겠어요? 한번 좀 말씀해 봐 주십시오. 예, 말씀 주신 저 뉴스와 또 영상 저도 보면서 많이 울분을 삼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범죄에 있어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양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만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로 양형위원회가 이제 설립되었고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종전에는 우리가 경험적인 접근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런 경우에 이 정도의 형량이 나왔으니까 그걸 답습하는 이런 이제 재판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을 위해서 이제 규범적인 어떤 접근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조직 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형위원회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 전에 양형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장 기각된 거 보고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까딱 잘못해서 온정주의로 흐르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직적 사기에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양형위원회에서 최근에 기준을 바꾸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양형위원회 자체에도 이제 일반 사회 이제 학식과 등망이 풍부한 그런 위원들을 이제 위원들이 두 사람 존재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어떤 양형에 관한 건전한 상식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도 아마 그런 노력을 현재도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고 또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양형위원회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만 위원님 주신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잘 명심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국민 눈높이를 갖다가 저희 법관들도 항상 올바른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양형위원회도 또 양형 기준도 같이 부응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예,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정말 저와 저희 방 보좌진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도 컸고 또 대한민국의 입법부 이론으로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이 제가 준비했던 질문보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방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국회가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봐 드릴게요. 아까 박은정 의원님이 이재수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지금 이번 그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다가 불행한 선택을 하신 우리 공직자 이분에 대해서 왜 과거에는 이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후한 무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었다고 해서 그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광풍의 1호 희생자가 변창훈 검사고 2호 희생자가 이재수 사령관입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그 당시에 검찰에 계셨던 분들 제 앞에 4분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재수 사령관, 변창훈 검사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은 안 되죠. 예를 들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소위 내란청산이라는 정치 슬로건에 따른 수사와 재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불행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거짓말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김용민 의원님의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논리의 비약을 가지고 국회에서 질문을 하실 수 있을까 봤더니 역시 MBC 뉴스에서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보니까 기사 형식을 보니까 아마 김용민 의원님이 MBC에 소스를 제공하고 발언 중이에요. 발언 중이에요. MBC가 두 꼭지를 나중에 하세요. 시간 세워 주세요. 나중에 하세요. 내 설명 드릴게요. 설명 드릴게요. 찔리나요? 말을 하게 두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MBC가 두 꼭지를 보도하는데 이 첫 번째, 이분은 한덕수 전 총리의 후원 회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버젓이 자막까지 달아서 후원 회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의 후원 회장은 김석호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그냥 건물에 들어보세요. 이분이 건물에 전화해서 내가 후원 회장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MBC가 확인을 해봤더니 한덕수 총리와는 아무런 연관고리를 찾을 수 없는 전혀 정체불명의 사람이 이런 돈을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MBC도 이걸 기사를 내기가 찜찜했던지 이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기사를 냅니다. 뭐라고 기사를 내냐면 현직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서 정치 개입이라고 MBC도 한 발을 뺍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무런 한덕수 총리 쪽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돼 있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한덕수 조이대 회동설의 시즌2입니다. 시즌2예요. 그런데 거기에 김용민 의원이 자기 주관을 덧붙여서 이런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퍼뜨리고 오늘 밤에 아마 MBC에서 제 생각인데 오늘 밤에 MBC에서 조용 좀 하세요. MBC에서 오늘 밤에 아마 김용민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또 한 곡 자겠죠.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걸 가지고 사법부 압박 방해하지 마세요, 제발. 자, 사법부 자 이렇게 해서 자 조이대 한덕수 회동설로 가짜뉴스 재미 좀 보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한덕수 후원회장 가짜뉴스로 재미 좀 보시려고요. 이런 소설 자꾸 쓰지 마세요. 이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게 명백하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명백하게 이분이 후원회장이 맞습니까? 후원회장이 맞아요? 맞아요, 후원회장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MBC도 후원회장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찔리니까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이게 바로 민주당식 정치고 이게 바로 민주당식 가짜뉴스로 여론을 어떻게 호도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정에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찔리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까? 제 얘기에 찔리시잖아요. 동료 의원 발언에 뭐 한두 번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매사를 그렇게 하는데 시간 좀 정지시켜 주세요.
시간 좀. 자, PPT 좀 띄워주세요. PPT 좀 띄워주세요. 이게요. 자, 저기 차진아 교수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네, 잠시만 좀 나와주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 먼저 천대엽 차장님께 좀 예.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금 재판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개별 재판부의 판단으로만 넘기는 것은 지금 우리 대법원의 시대적 소명에 너무 한 발을 빼시는 거예요. 이 헌법 84조 해석만 하더라도 학계 의견이 무슨 일치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당 자꾸 주장하는데 차진아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제 84조의 그 형사상 소추는 그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헌법 학계에서 그다지 다른 의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는 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다만 그 법원에서는 이것을 본인들이 각 하급심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각급 법원에서는 재판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헌법 제 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종국적으로 이것을 심판하도록 해서 어떤 법적 통일성도 확보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한 해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리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진수리는 들어가세요. 네. 자, 김용민 의원님 신상 발언해 주세요. 신상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우리 신동 의원이 많이 긁히셨나 봐요. 예. 그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많이 긁히셨나 봅니다. 뜨끔했죠, 뜨끔. 아주 창피해 죽을 것 같죠? 지금 얼굴도 못 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은 분명한 녹취록이 있고 계약서가 존재했고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았고 계약금을 입금한 내역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서 소설이냐고요. 본인이 후원회장이라고 소개한 내용을 했지 제가 후원회장이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후원회장이라고 얘기한 거를 녹취록을 그대로 틀었을 뿐입니다. 자,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이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가담을 했고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기에 동원이 됐고 국민의힘 동원됐고 한덕수 역시 그 플레이어로 움직였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검은 손이 그 짓을 했는지는 밝혀내야겠죠.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특검 수사 받고 있으니 그냥 간이 콩알만해져서 이런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긁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동욱 의원에게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국감장에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상대 의원의 발언이나 상대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지저분합니다. 참고로 21대 법사위에서 조수진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신동욱 의원 앉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 조수진 의원이 법사위에 오면 항상 동료 의원의 발언만 틀어놓고 아마 기자회에서 그랬나 본데 계속 동료 의원 발언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당의 최고위원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안 됐습니다. 신동 의원님 좀 정신 차리시고 한 줌밖에 안 되는 극우 집단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의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면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상대 동료 의원의 발언이 어땠다, 상대 옛날에 무슨 말을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이 법사위에서 법적인 논쟁을 할 자신이 없으면 빠지세요. 뭐하러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뭐 언론 보도하시지 뉴스 하십니까? 도대체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아무도 안 말리니까 그냥 나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특검 수사 받으러 다니세요. 특검 조사 이미 받아 오셨죠? 받고 오셨죠? 제대로 수사 받고 다니시고 특검 수사 대상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법사위에 있지 말고 좀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뉴스로 돌아가세요. 뉴스로 돌아가서 우리 의원들 마음껏 비판하세요. 거기 가서. 여기 왔으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지 자기 얘기를 하세요. 왜 남의 얘기를 합니까? 여기 와서. 준비한 거 있으면 자기가 준비한 건 얘기만 하십시오.
네, 박은정 의원님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3분입니다. 은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의 쿠데타에 대해서도 지금 비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님께서 윤석열 검찰의 가혹수사의 수사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의 그 가혹했던 내란 정권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님이 하신 발언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국민의힘 비대위 백불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2025년 2월 11일 신동욱 의원님이 지금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시네요. 2025년 2월 11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 행위인데 일방적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계엄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 일방적으로 대통령 통치 행위인데 일방적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세요. 반성을 해야지 어디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정치를 해야지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합니까? 극우, 윤호개인 이런 사람들 보고 정치합니까? 이 내란에 동조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 없이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 없이 무슨 다른 동료원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호를 합니까? 국민의힘은 정권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소설이냐고? 이게 소설입니까? 이거는 진짜니까 답변을 하세요. 그럼 해명을 하시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세요. 이게 잘했는지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본인이 한 말이에요. 신동욱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게 맞는지 반성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반성을 하셔야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시면서 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는 눈 감고 윤석열 정권의 저 내란에 대해서는 눈 감고 윤석열 검찰의 가혹 수사에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누구를 네, 다음 질의 순서는 박균택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아니 왜 제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가 발음만 하려고 왜 떠듭니까? 국힘의원님들은 네, 박균택 의원님 그냥 방송은 나가니까 진행해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좀 시간 좀 넣어주십시오. 네, 우리 넣어주시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다른 부서장님들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윤리감사관님, 최진수 감사관님 질문 드립니다. 지기현 판사 감사 진행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찰 결과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술접대 의혹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는 삼겹살에 소주만 마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니까 술집에는 갔지만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발표 자료를 보니까 감사를 받을 때에는 술집에 가서 유흥주점일 텐데 거기 가서 2잔만 마시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3번이나 바뀌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당시에 바꿨던 핸드폰을
석 달 만에 이 접대 의혹이 제기되니까 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서도 뭐 면죄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의견 좀 주십시오. 네, 그 관련자 지모 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자가 윤모 변호사 그리고 이모 변호사 이렇게 세 명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친구 관련성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세 명의 의견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일치된 진술에 따라서 세 명의 의견이 일치해서 이제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주기훈 판사 스스로가 3번에 걸쳐서 틀린 말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불신과 의혹을 초래했다고 보면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차라리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최종 판단하겠다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뒷부분을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던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 상태, 예. 현재 나온 증거 하에서는 예, 비위 징계 사유를 알겠습니다. 판정하기 예, 예.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좀 더 정확한 결론 내주시면 예, 예. 좋겠습니다.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동훈 양영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그 공중협박죄가 올해 3월에 신설됐습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에 법원에서 첫 판결 나온 게 겨우 벌금 6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40분간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위협적인 그 협박범죄를 저질렀는데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사제폭탄이 조작했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 원을 냈던 건 좀 수긍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받은 통계를 보니까 그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에 6개월간 59건의 사건이 접수돼서 그 많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지만은 구속된 사람은 딱 2명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양영 위원장님께서 그 여기에 관여심만은 없지만 좀 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가하고 또 공공기관을 마비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신속히 양형 기준을 엄정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양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건전한 상식을 재판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무를 접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양형위원회가 양형의 편차를 줄이는 것, 이 부분에는 기여를 좀 많이 하지만 어떤 그 양형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 이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들을 많이 법조인들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 문제점은 인정하십니까? 국민의 법상식과 재판에서의 정해진 양형이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들은 종종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형위원회가 구체적 양형 과정에서 규범적으로만 양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재판 현장에서 현재 어떤 재판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어떤 양형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규범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중협박죄 같은 것도 아직은 그 초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양형의 현상을 보면서 좀 더 조사 분석해서 적정한 양형이 위원장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양형 기준은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양형이 선고되는지, 피해자 구조의 문제라든가 피의자의 뭐 감정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공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적정한 양형이 선고되기를 기준이 제시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기존에 선고되어 있는 형량의 평균을 내 가지고 어떤 편차를 줄이는 데에만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지도적인 목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미리 선도적으로 먼저 기준을 좀 제시해 주는 노력도 좀 해주시면은 저는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와 같은 점도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보면은 지금 그 조금 이건 역시도 법원의 양형이 관대하다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방치가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
그리고 또 빈도,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인데 보면은 잠정 조치 그 4호 결정률이 평균 그 44%밖에는 수용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은 제시가 돼 있지만은 그 실형 선고율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집행유예 이하가 선고된다라는 불만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도적 기능 이걸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어떨까? 좀 적극적으로 좀 예, 그 좀, 말씀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스러운 대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것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기본 임무가 될 텐데 국민의 기본적 양형에 관련된 법 상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치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양형을 조사해서 분석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 아직까지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국민의 법 감정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질의 순서 되겠습니다.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실망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자, 대법원에 이재명 대표 사건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4월 22일 날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볼 수가 있다고요? 예. 그 사건들을 볼 수가 있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 사건으로 이제 접수가 되었고 또 이 사건은 7조 1항에 전압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누가 그럽니까? 이 말씀드린 누가 것처럼 전압 사건으로 했죠? 처음부터 법적인 성격이 전압 사건으로 그러니까 누가 전압 사건으로 했냐고요? 아까 읽으셨는데 누가 그걸 전압 사건으로 하죠? 소부에 배당됐는데 그걸 전압 사건으로 할 때는 조희대가 했어요? 아닙니다. 처음에 전압 사건으로 했다고 한 건 누가 전압 사건으로 한 요 거예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재판하시면서 다른 판사가 재판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판사로 재판을 하세요. 당신 거를. 자신에게 온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판사가 갖고 있는 사건 볼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전압 사건은 모든 대법관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이거 빨리 파기환송시키자 이러고 모의했다는 이야기라고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저는 결론을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대법관이시죠? 예. 대법관인데 그렇게 사건이 올라왔는데 그 사건이 오자마자 무죄난 사건을 답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렇게 보신 적 있어요?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뭐 저희 개인적인 경험은 없다는 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개인적으로 없지요, 그런 경험이.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대한민국에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그래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자, 우리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예.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직위원, 예. 최진수 감사관님 판사 출신이세요? 예. 그러면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세요? 시간으로 계산하세요? 저는 지금 형사 사건을 한 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날로 계산하세요? 시간으로 계산하세요?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어요. 그런 직위원 이해가 되세요? 그런 직위원 이해가 되세요? 그런 직위원이 화면 틀어주세요. 룸사롱을 갔답니다. 변호사의 접대를 받아서. 룸사롱에 가서 사진은 찍고 술은 안 마셔요? 그리고 술도 먹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윤리감사관께서 제가 물어볼게요. 과연 그 룸사롱 가보셨어요? 판사가 저런 제보가 나와서 온 세상이 들썩거렸어요. 그러면 저 사람 판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 조사된 사실관계 하에서는
그런데 윤리감사관께서는 조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재판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기현이 핸드폰을 몇 번 바꿨어요. 윤석열이 구속을 취소 청구한 날 핸드폰을 바꿔요. 그리고 윤석열을 룸살롱 접대 의혹이 5월 14일 날 터졌는데 5월 16일 날 핸드폰을 바꿔요. 보세요. 룸살롱 접대 의혹이 5월 14일 날 터졌는데 5월 16일 날 핸드폰을 바꿔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안 바꾸고요. 새벽에 또다시 교체돼요. 제가 휴대폰 가게에서 가서 알아보니까 저거는 뭔가를 지우기 위해서 다시 자기 핸드폰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희들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방법의 그 주된 방법이 그 관련 당사자들의 그 진술 청취가 주된. 재판할 때 살인범이 나와요. 살인범을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쫓아가다 살인했는지 알으려면 그 사람 말만 듣고 끝내세요? 너 가보니까 안 그랬어? 이러고 말 듣고 끝내요? 재판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휴대폰 변경이랄지 휴대폰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모르셨죠?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죠. 몰랐죠?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추적했어요? 이 핸드폰이 바뀐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정도, 이거는 통신자료를 요구하면 다 나와요. 그럼 법원에서는 통신자료 요구하지 못하나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자, 보세요. 이 경우 재판의 경우에만 자료 요청. 자, 이게 조용히 하세요. 뭘 잘했다고 자꾸 끼어들어요? 변호사한테 접대를 받고 변호사에게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어요. 거기 계신 모든 판사들께 내가 물어볼게요. 변호사한테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어요. 1. 그레이스에서, 그리고 2. 샤르망에서. 이런 사람이 윤석열을 풀어줬어요.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법원은 누가 대법원장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정말 감사관님 그러시면 안 되죠. 공수처에서 자료 요구했는데 왜 자료 안 줬어요? 공수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표목에 대해서는 제공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재판할 때 이렇게 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징계해야지요. 재판 맡기지 말아야죠. 윤석열 재판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아까 제주도에서는 애기 보러 갈까? 보셨어요? 자, 영상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애기 보러 갈까? 저기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저 판사 그대로 둡니까? 이게 온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저 판사들이 누굽니까? 저 판사들 땡땡 여경은 카톡 대화의 변호사랑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두둔하는 국힘의 신동욱은 뭐예요? 아니 이 카톡을 두둔하는 신동욱은 뭡니까? 윤석열을 두둔하더니 이 카톡을 두둔해요. 야, 정말 내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제가 법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독립적으로 하시려면 스스로 아픈 거는 드러내셔야 합니다. 스스로 아닌 것은 정리해 주셔야 우리가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만 껌뻑이시면서 저희는 핸드폰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법원을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직결 안 된다. 애기 보러 가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만하세요. 애기 보러 가자. 그만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이 교체됐다는 걸 알려줬다면 거기서 물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왜 핸드폰을 교체했는지.
거냐? 우리가 여러 가지 벌써 다 내놨잖아요. 핸드폰 교체됐다고. 그러면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추적해줘야지 여러분을 믿지. 우리는 여러분에게 목숨까지 바치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자기 사람들은 그렇게 다 감싸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여지껏 여러분들을 국민들은 하늘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자기네는 애기도 보러 가야 되고 그게 뭡니까? 변호사한테 접대받고 이런 게 들키지 않았으면 몰라요. 들켰잖아요. 그럼 정리하셔야죠. 그 방금 말씀하신 이 여모 부장의 경우에는 10월 3일에 그 언론에서 처음으로 비리 의혹이 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여 부장에게 진술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여 부장이 10월 3일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한 상태여서 저희들이 지금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못해요. 그런 사건이 나왔는데 검사관님 어떻든 잘 하셔서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윤리검사관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실 확인에 이제 막 착수한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네, 서영교 의원님 그냥 수고하셨고요. 꼼꼼하게 윤리감사관님, 예. 아까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국회에서 저렇게 서영교 의원이나 그 전에 또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청취를 하셨을 겁니다. 김용민 의원님, 또 그리고 국회 정론관에서 이 아까 윤모, 이모 변호사 등과 진술이 일치한다 했는데 아까 그 김기표 의원, 박균택 의원님이었나요? 이미 해당 그 의심 대상자 지기현 부장판사의 말이 3번이나 바뀌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진술과 일치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리관사감실이 면죄부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것을 이 감사관실이 감사를 허술하게 했다를 인정을 하시고 제대로 감사하시겠다 하셔야지만 사법 신뢰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 수사권을 가진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그러면 강제 수사에 맡길 거면은 뭐 하러 윤리감사관실은 운영합니까? 왜 국록을 축내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거기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지금 면죄부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 수사 기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면 윤리감사관실은 왜 운영하시는 겁니까? 아무 기능도 못 하고요. 예, 강제 수사가 아닌 방법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비위 혐의가 명백하면은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윤리감사실에서도 이제 감사위원회 회부했지만 저도 그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법원행정처장 자격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감사위원회 회부해서 절대다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날 그 면죄부를 발표하는 그날 바로 이 이모 변호사와 절친이라고 알려진 그 제보자가 국회 정론관에서 구체적으로 제보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부분 그러니까 같이 동석했던 이모 변호사가 이 밥줄이 걸려 있는 관계로 지기현 부장판사 편하게 진술을 바꿔준 거죠. 그러나 이미 제보자한테 건넸던 카톡이나 증거 사진, 또 그 증거 사진과 가르쳐준 주소에 그레이스와 샤르망이라는 주소가 일치하는 사진에 나온 배경 화면과 똑같은 술집이 현존한다는 것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미 여러 달 전에 확인해서 그 자체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답변이고 아무 의지가 없다면 과연 사법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정 능력조차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사후 신뢰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만 한 말씀만 드리면은 윤리감사실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했지만 그분은 이제 그 이모 이제 또 윤모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어떤 현장에 있었던 분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제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그 전문 증거보다는 현장에 직접 있었던 그 두 변호사의 진술이 원본 증거로서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본 증거를 이미 제보를 해서 흔적을 남긴 사람이 말만 아니라 카톡 사진까지 보냈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장 때문에 계속 법원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변호사인 관계로 진술을 바꿨을 강한 의혹을 이미 제기했고요. 이 진술자, 제보자의 진술이 거의 구체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신뢰 회복과는 한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이 국정감사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석시까지 감안해서